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지적한 것들도 많습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부동산 가계대출, 중소기업 신용대출이 너무 과한데 제대로 갚아 나갈 수 있느냐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는 여성, 청소년, 노인이 겪는 불평등을 더 줄여나가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충고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윤기 랭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백신 협력, 한반도 비핵화 등 여러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가 3주 더 연장됐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는다면 단계 격상 등의 조치 강화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가사 도우미 등 가사 노동자도 직장인처럼 일정한 급여와 휴가, 보험 적용 등 법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관련 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는데 그동안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 노동 무엇이 달라지는지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사절 공사가 최근 일시 중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과연 현지 상황과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현장을 취재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소식, 한미 정상회담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백신의 협력, 한반도 비핵화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미국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21일 만에 첫 대면 회담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면 정상회담이 조기에 개최되는 것은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 방안과 경제 통상 분야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대응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 간 우정을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미 일정이 확정되면서 문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수행단도 서둘러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1차 접종 이후 38일 만으로 원래는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긴급 해외 출국자에 해당해 앞당긴 겁니다. 1차 때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간호사에게 접종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은 1차 접종 당시 백신 바꿔치기 공세를 받은 간호사에게 직접 염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별 고생하지 않았는데 백신 주사 넣어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오히려 고생을 하셨어요. 네, 저희 팀들이 다 고생을 좀 했습니다. 백신 접종까지 마친 청와대는 대북 정책과 글로벌 백신 수급 문제, 한일, 미중 간 갈등 등 회담 테이블에 오를 각종 의제 조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계기로 삼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합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만 75세 이상 고령층이 맞고 있는 화이자 백신의 경우 다음 달 초까지는 기존의 1차 접종 예약자와 2차 접종자한테만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1차 접종을 통보받지 못한 대상자는 다음 달 중하순 이후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4월 말까지 300만 명 접종 목표는 달성했지만 화이자 백신의 보유 물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분기 화이자 접종 대상자 가운데 현재 2차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122만 명입니다. 이들은 늦어도 3주 이내에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또 이미 1차 접종 일정을 통보받은 대상자들까지는 정해진 날에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 등 대다수 지역에서 당분간 신규 1차 접종은 받을 수 없습니다. 2차 접종이 개시되거나 이제 2차 접종이 많이 집중적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1차 접종을 추가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제 요청을 좀 지자체에 좀 드린 바 있고요. 화이자 백신은 5월과 6월에 모두 500만 회분 추가 도입이 확정됐으며 주 단위로 일정 수량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5월 중하순부터는 신규 1차 접종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신규 1차 접종은 5월 중하순 이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4월까지 300만 명 접종을 위해 2차 접종분을 무리하게 당겨 썼다는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속하게 접종 대상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2차 접종분이 구분된 게 아닌 만큼 기왕에 도입된 백신을 비축해두기보다는 접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초기 접종 인원을 늘리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목표한 대로 6월까지 75살 이상 어르신들의 1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3분기 이후 화이자 백신은 아직 도입 물량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또다시 수급 불안에 따른 백신 접종 차질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정부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3주 더 연장했습니다. 다만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800명을 넘는다면 단계 격상 등 조치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621명입니다. 이는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에서 500명을 훌쩍 넘긴 것이어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상향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가 비교적 적고 의료체계 대응 여력이 안정적인 데다 극심한 서민 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 그리고 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 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 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주 5월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현행 조치는 5차례나 연장되면서 3달 동안 이어지게 됐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급증한다면 언제든 방역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평균 환자가 800명 수준으로 유행이 커지는 경우 단계 격상,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 실시 중인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5월 9일까지 연장하되 공공부문의 사적 모임 금지는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주말 주민 이동량은 3차 유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중순에 근접할 정도로 급증한 데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임과 봄맞이 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문가들은 확진자 규모 폭증을 우려했습니다. 6월 달까지 잘 유지만 되면은 1,200만 명을 접종하고 나면은 2~3천 명이 나오더라도 위중증 환자든 입원 환자 병상 또 역학 조사를 아예 좀 포기하더라도 환자 수에 비해서 피해는 적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정부는 아울러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에서 통제된다면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는 만큼 보조적 수단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한 약국. 코로나19 자가 검사 키트가 들어왔다는 소식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씩 구매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전화로 먼저 많이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셨고 오늘 아침에는 한두 분 정도 오셔서 여쭤보셨었어요. 지금은 일단 20개가 먼저 들어왔고요. 추가적으로 한 100개 정도가 더 들어올 예정이에요. 한 상자에 2개가 들어있는 검사 키트의 가격은 16,000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될 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스스로 코 속 검체를 채취해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양성은 2줄로, 음성은 1줄로 표시됩니다. 선별 진료소의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태에서 검사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제가 직접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코 속 검체를 채취한 용액을 4방울 떨어뜨리면 15분 뒤에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경우 자가검사 키트로 바로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결과가 오늘 바로 나와야 회사를 가는데 바로 안 나오니까 회사는 이제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자가진단 키트 판다길래 이제 여기 왔습니다. 하지만 면봉이나 키트가 이물질로 오염되거나 잘못된 검사 방법으로 가짜 음성 반응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과연 잘 따라서 할 수 있을지, 혹시나 못 따라서 하면 오류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직 일부 약국에만 입고된 자가검사 키트는 앞으로 주문 순서에 따라 추가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증세가 있지만 빠른 진단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검사 키트를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양성이 나오면 곧바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엽니다. 두 나라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죠. 산적한 과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아 북한 군사연구실장을 연결해서 한미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21일 만에 이제 이뤄지는 첫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 한미 2+2 장관회의에서도 그랬지만 정상회담에서도 아마 중국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 아젠다일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바이든 정부 들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 중에서 옳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중국 정책인데 민주당, 공화당 모두 강경기적 옳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라는 게 이제 동맹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공동의 전선을 만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다음에 또 한국을 끌어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아마 국익에 부합한다라고 판단할 겁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의제는 뭐 여전히 조율 중이겠지만 대북 정책, 코로나 그리고 기후 대응 이것은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의제일 것이고요. 경제 분야를 살펴보면 미국이 현재 반도체 그리고 전기 배터리 이 주요 품목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검토하는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에 미국이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는 노력이라든지 또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를 다루고 싶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 바이든 정부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 부양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미국 내 또 한국의 투자 협력 이런 것들이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부 언론들은 뭐 이것저것 많은 얘기들을 쏟아냅니다만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견해차가 너무 큰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견해차가 커서 우려할 만한 수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논의는 어떻게 진행될 거로 보십니까? 사실 미국 정부가 대북 정책 검토가 막바지다라고 말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큰 틀은 거의 완성됐을 걸로 예측이 되고요. 다만 이것을 공개하는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백악관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일단은 동맹국 의견을 다 청취한 이후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발표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본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의 의견을 미국이 물론 경청하겠지만 기존에 만들어 놓은 틀에 맞는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성명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사실 중요할 텐데요. 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 관련해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또 비가역적인 핵 폐기 그리고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폐기가 강조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이런 최종 목표가 다시 한번 확인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과연 한국이 강조하고 있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정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신이라는 게 그간의 기본 원칙을 담은 것이기 때문에 네. 관계 개선이나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나 또 완전한 비핵화, 이 내용 자체를 미국이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관계 개선 그리고 비핵화 중 뭐가 먼저냐는 건데, 북한은 관계 개선을 먼저 얘기를 하고 미국은 비핵화를 먼저 얘기하면서 양보를 하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양측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입지가 아주 지금 적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 과연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가 크냐? 그렇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근 의회 연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북 외교와 억제가 동시에 강조됐는데, 그 의미는 결국 북한과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다. 하지만 불법 활동에는 단호히 대처한다라는 예. 원칙을 확인해 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인다고는 할 수가 없고, 다만 이제 대화를 견인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중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중국 전선을 구축한다고 하는 흔히 말하는 쿼드 사국의 안보 협의체, 여기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아직 그런 의제는 올라가지 않았다. 뭐 지금 청와대의 얘기와 걱정하는 여론들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데, 이게 의자에서 과연 튀어나와서 갑자기 한국도 좀 들어오시죠라는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지난번 워싱턴 포스트에 쿼드 국가 정상들이 기고문을 낼 때 예. 쿼드가 유연한 그룹이다. 그리고 목적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다 협력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도 협력 추진 대상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이 참 많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쿼드는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협의체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미국의 파트너십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쿼드가 출발한 배경도 쓰나미와 같은 비전통 안보 문제였고, 군사적인 문제만 다루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쿼드를 들여다볼 때 멤버들이 각자 다른 이해관계를 또 가지고 있어서, 쿼드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빠진 것도 결국은 이 민감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쿼드 국가들도 참 속내가 복잡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 당장은 쿼드 멤버이면서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인도를 적극적으로 견인하는 게 아마 미국의 우선순위일 수 있고요. 당장에 또 한국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이런 특정 협의체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 규칙 기반 질서를 지지한다라는 원칙적 입장을 표명해달라라는 예. 것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한국의 정책 간의 어떤 공통 부모를 찾아서 어떻게 협력 분야를 넓혀갈 거라는 과제를 일단 남겨두고서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수급에서 한미 간에 협력하는 문제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걸 제대로 받아오느냐가 어떻게 보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적 아니겠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떤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최근 국무부 브리핑에서도 한국의 백신 수급에 어려움이 참 많은데 미국의 지원 방침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참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미국에서도 관심이 있다는 건데요. 지난번에 인도를 쿼드에 견인하기 위해서 미국이 쿼드 정상회의 이후에 인도가 자체 백신 생산량을 10억 도수까지 늘릴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했다라는 계획이 논의가 됐거든요. 그 배경을 보면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백신 공급하면서 백신 외교를 펼치는 데 대한 대응적인 성격도 있는데, 한국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산 백신 도입을 검토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백신 문제는 아무래도 글로벌 문제이고, 그리고 한국 정부가
우리 정책인 신남방 플러스 이니셔티브를 공개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미 이해관계가 사실 보건협력 분야만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중첩이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협의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좀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연구원의 김진환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그룹 일가가 오늘 상속세 납부 기한에 맞춰서 이건희 회장이 남겨준 삼성 계열사 지분의 분할을 모두 마쳤습니다. 가족들이 별다른 분쟁 없이 삼성생명의 지분 절반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줌으로써 삼성전자의 지배력이 강화됐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배의 핵심 연결고리인 삼성생명의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계열사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지분 변동을 일찍 공시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동안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로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이번에 상속세를 납부하면서 고 이건희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삼성 계열사 지분 배분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삼성생명 상속 주식은 홍나희 여사를 제외하고 이 부회장에게 절반을 차등 배분해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이면서 개인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삼성그룹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 주식은 홍나희 여사와 세 남매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나눠 가졌습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물산 지분은 18%대로 많아졌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삼성전자 지분은 법정 상속 비율대로 배분됐습니다. 홍나희 여사가 9분의 3을 받아 개인 최대 주주가 됐고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서현 자매도 그만큼 지분이 커졌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 차원에서 삼성전자 지분을 몰아줄 가능성도 관측됐지만 실제로는 법정 비율로 정해졌습니다. 지분율 4%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 상속세가 9조 원에 달해 이 부회장이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 주식 배분이 마무리됨으로써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은 한층 더 안정을 찾게 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최종 후보를 정하기까지 심사숙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자는 다음 주에나 지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차기 검찰수장에 오를 인물을 4명으로 압축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만 남겨놓은 가운데 박 장관은 조금 더 심사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주말과 휴일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다음 주에 최종 후보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사숙고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워낙 중요한 일이고. 후보 가운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은 사법연수원 20기로 법무연수원장과 서울 북부지검장을 지냈으며 현 정부에서 박상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을 내리 보좌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인 구본선 광주고검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단행한 첫 인사에서 승진해 대검 차장을 지냈고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고 중립적이라는 평가가 유리한 요소로 꼽힙니다. 구 고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이성윤 지검장에 앞서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며 조국 전 장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총괄했습니다. 연수원 24기인 조남관 대검 차장은 현재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인물로 윤석열 전 총장 징계와 사퇴로 인한 공백 상황에서 혼란을 잘 추스르면서 검찰 내부 신망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가운데 김오수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박범계 장관은 유력한 후보가 있다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이후 혼란에 빠진 조직을 추스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4명 가운데 누가 마지막에 이름을 올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 사령탑으로 영남 출신의
4선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김기현 새 원내대표는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 자강을 역설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기현 후보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의 새 원내사령탑 자리는 울산을 지역구로 둔 4선 김기현 의원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상을 깨고 올라온 충청 출신의 3선 김태흠 의원과의 결선 투표에서 총 100표 가운데 70%에 육박하는 큰 표차로 당선됐습니다. 원내수석 부대표와 정책위 의장, 울산시장까지 두루 거쳐 행정과 정책 경험을 모두 갖춘 당내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힙니다. 거대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포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늘 승부를 걸면서 살아왔습니다. 헌신하고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울 것은 싸우고 지킬 것은 지키겠습니다. 여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도둑이 훔쳐간 작물로 규정해 돌려받아야 한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는다면 다른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사위를 민주당이 계속 차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으로서 결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도부 공백 속에 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전당대회를 주관하는 동시에 내년 대선에 나설 필승 후보를 세우는 중책도 맡아야 하는 김기현 원내대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일단 자강이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무슨 일이든지 저희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체적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 당이 먼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 스스로 강해지면 야권 통합은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의 합당에서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은 이른바 도로영남당이라는 논란을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6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수도권 주자들의 출마 가능성도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오는 2일 치러지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문자 폭탄 논란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강성 당원들의 항의 문자를 공개 비판하자 이에 대한 반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이른바 체육관 전당대회를 치르지 못하는 민주당은 지난 28일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온라인 투표를 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을 상대로 한 ARS 투표가 이어집니다. 권리당원 투표는 전체 가운데 40%나 차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앞두고 강성 권리당원이 보낸 문자폭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내 비주류이자 소신파로 불리는 조응천 의원이 문자폭탄에 위축되는 의원들이 많을수록 재집권의 꿈이 멀어진다며 공개 비판에 나선 겁니다. 일부 문자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면 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강성 지지층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기 때문에 70만 명의 목소리가 이 2천 명에 다 묻혀버리는 거죠. 이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선출직이라면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극적인 의사표시는 권장되어야 한다며 강성 지지자들을 옹호하는 내용입니다. 조 의원이 문자폭탄 수혜자로 언급한 박주민 의원 역시 자신도 항의성 문자를 많이 받는다며 정치인이라면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감쌌습니다. 문자폭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의사표현들과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비난만 한다고 뭔가 풀리거나 그런 건 아니다. 전재수 의원은 문자폭탄 신경전이 국민 보기에 좋지 않고 문자폭탄이라는 말 자체가 편가르기를 하려는 야당의 집권 전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친문 또는 강성 지지자 또 문자폭탄 이런 이제 단어들은 사실은 국민의힘의 집권 전략입니다. 민주당 내 이제 당내 역학관계, 권력관계. 그러니까 친문 비문으로 이제 나누고 그들의 극단적인 갈등, 극단적으로 좀 싸움을 좀 붙이는. 문자 폭탄에 대해 당대표 후보들도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친문 핵심인 홍영표 후보는 당원의 의사표현이 활발한 것은 당이 살아있다는 것이라며 적극 옹호했고
친문색이 옅은 송영길 후보는 강성당원들이 소중한 자원이지만 정적을 제거하듯이 집단적으로 하는 행위는 당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문인 우원식 후보는 표현을 자제하되 자기 의견 표출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자 폭탄은 재보선 참패 직후 당신과 민심의 괴리 문제로 지적됐다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를 잘 수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선 전국에서도 홍역을 치를 게 분명해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에 대해 조응천 의원이 이처럼 문자 폭탄이라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조 의원이 공개한 문자를 보면 발끝에 때만도 못하다, 쓰레기, 탈당해라 이렇게 인신 공격성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의원은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항의성 문자로 본인은 피해를, 박 의원은 수혜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동안의 전당대회에서 그 성공 방정식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예.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계속 1위 했지 않습니까? 그 성공 방정식이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러자 박주민 의원 자신도 다른 이슈로 항의성 문자 많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난민이나 여성 인권과 관련된 박 의원의 기사에는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비난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요. 다만 박 의원은 정치하겠다는 사람 입장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하루에 막 몇만 통씩 문자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문자, 소위 말하는 이 문자 폭탄의 덕을 보고 어떤 사람은 안 보고 이렇게 보시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를 두고 공방을 벌인 두 의원. 서울대 법대 선후배 사이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물들입니다. 박 의원은 당시 이른바 세월호 변호사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고요.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각각 경기 남양주와 서울 은평에서 나란히 재선에 성공한 두 의원. 공교롭게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똑같이 아파트 관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지자들의 항의 문자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7년 경쟁을 더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또 지난 2018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들의 의사표시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많은 그 공격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아왔지요. 그냥 저와 생각이 같건 다르건 상관없이 그냥 유권자인 그 국민들의 그냥 의사표시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 대권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이낙연 의원. 당원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하지만 당을 위해 절제된 표현이 좋다고 말했고요. 또 다른 유력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다면서 번호 1000개쯤 차단하면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어젯밤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직사회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박주민 변호사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회에 처음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출되었던 것이 2013년이니까 8년 만입니다. 네. 대통령도 SNS에 글을 남기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공직사회의 어떤 청렴에 또 새로운 제도의 틀 하나가 더해졌다.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네. 자,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청렴사회, 공직사회 청렴을 확립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하나가 이른바 부정청탁법, 이른바 김영란법인데 이건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사후의 어떤 청렴성을 보장하는 거라면 지금 통과됐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사전에 예방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틀이 이제 완성이 된다면 뭐 당장 시행하지 않고 내년 5월달에 시행이 되겠지만 이제 공직사회가 제도적 틀이 완전 구축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국민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패방지법도 있는 것 같고 청탁금지법도 있고 또 공직자윤리법도 있고
이 중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은데 이 공직사회라는 게 쉬운 게 아닌 모양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동안 왜 이렇게 국회 문턱을 넘기 힘들었던 건가?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많은 공직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부정청탁법 통과될 때 이 부분이 같이 통과됐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같이 발의가 됐고 같이 논의가 됐던 건데 그때도 절반만 지금 통과됐던 상황이고 그만큼 이해관계가 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루고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발의했다가 폐기되고 이게 반복된 걸로 보이고요. 예. 사실은 이번에 LH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합쳐져서 통과가 됐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그게 선고로 표심이 또 그렇죠. 드러나니까 아마 다들 당혹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황해서 아무튼 국회에서 어젯밤에 가까스로 통과는 됐습니다. 정말 LH 사태가 없었으면 통과 안 됐을까요? 대통령도 LH의 어떤 공분이 이번에 큰 동력이 됐다고 적어놓긴 하셨던데. 단은 하긴 어렵지만 사실은 국회의원들도 이게 관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 지금 190만 명 정도, 가족까지 합치면 500만 정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LH 사태가 없었다라면 아직까지 국회에 표류한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공직자가 자기 이름으로 뭐 여기저기 사고 뭐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가족이 대개는 연루가 되는데 이 민법상의 가족하고는 다릅니까 여기서? 약간 다릅니다. 이 이해충돌방지법상의 가족은요 배우자, 직계 좀비 속만 포함이 되는데 민법에서는 친족 개념을 좀 포함시켜요. 예컨대 배우자의 혈족, 뭐 시동생 같은 경우, 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뭐 이렇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거 다 빼버리고요. 같이 경제적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만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직계 가족들만 지금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윤리와 관련된 이런저런 법과 제도 막 얘기할 때마다 국회의원은 왜 빠지는데? 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던 건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여기에 다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국회의원 포함되고요. 지방의 의원도 포함되고요. 공공기관의 임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약 190만 명이 수범 대상자가 되고요. 가족까지 포함을 한다 그러면 500만 이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은 이제 어떤 식으로 막는 겁니까? 이제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 충돌 이제 국회법 개정안도 의미가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또 내가 했던 사적인 이해관계일 3년 전까지 일을 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거 관련된 상임위에는 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국회의원들은 약간이라도 어떤 일을 했던 게 연관성이 있으면 그 일 자체를 앞으로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뭐 윤리특위라든지 심사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마 국회의원 상임위 되는 것도 많은 제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면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거는 국회의원들끼리 또 여야 간의 정치적인 어떤 뭐 사실 뭐 적당한 어떤 딜 같은 것도 있으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잘못한 걸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징계안을 국회에 올리는 이런 경우가 좀처럼 없어서 이게 제대로 될까 싶은 의구심도 들거든요. 이 법안의 좀 단점 같은 게 보면 셀프 징계를 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20대 국회 윤리특위 운영 보니까 47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는데 통과된 게 없고요.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2건의 징계안이 제출이 됐는데 통과된 게 없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국회의원들끼리는 알아 봐주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 통과는 되지만 실효성 부분에서 여기서 좀 막힐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요 정도 만들면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공직자 또는 국회의원 포함해서 공직자가 잘못하면 혼나고 책임을 갖다 분명히 지거나 징계를 받는 이런 정도의 장치는 충분히 갖췄다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정도인지 아니면은 또 보완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해충돌방지법 어렵게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 기본적인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시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2022년 5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전까지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뭐 지금도 구체적으로 돼 있긴 하지만 이해충돌
행위라든지 직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이 정도의 이제 법에 담긴 내용은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국민이 원하는 그냥 원칙입니다. 원칙입니다. 예, 이걸 지키느냐 하는 것은 이제 본인들의 의지이기도 하고 도덕심이기도 한데 잘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해야 됩니다. 예. 예, 박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직접 타보겠습니다. 가, 보, 리.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입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머무를 사저가 건축 중인 곳인데요. 하지만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공사는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부 언론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곳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십니까? 아니, 우리는 반대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좀 찬성하시는 입장이신가요? 네, 입장이 아니요. 대환영이죠. 와도 뭐 나쁜 건 없지. 우리 환영합니다. 프레카드 걸 겁니다. 반대할 일이 전혀 없죠.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이곳 평산마을 주민들을 만나서 제가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통령 사저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 가장 많았고 또 오든 안 오든 상관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지만 반대한다는 분은 단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최소한 계획이 됐으면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하고 의사소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전혀 없었고 거기 자체를 우리는 무시로 받아들이는 거고 또 모든 절차상의 어떤 공정성이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평산에 살고 계시면서 우리 지금 뭐 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평산마을의 그 의견이 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는 이제 우리 17개 단체의 의사 표명이거든요. 네. 마을별로는 지금 평산마을을 제외한 지산도 있고 서리도 있고 예. 평산마을 옆에 지산이거든. 네네네. 이런 부분에서는 반대 의견이 많고. 그런 분이 오시면 좋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지. 그럼 그분이 고생하시다 오셨는데 어디 가서 살겠어요? 자기가 퇴임하고 자기가 거주할 곳을 정해가지고 뭐 사시겠다는데 굳이 뭐 때문에 그렇게 뭐 그래서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YTN에서 나왔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주민들하고 충분히 향후의 어떤 그 뭐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좀 협의를 하고 또 뭐 애로사항이 있으면 서로 이제 뭐 양보할 건 양보 이러면 그렇게 하고 착공을 했으면 순조롭게 넘어갔을 건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여다높이 공사 시작하니까 좀 그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좀 반대한다는 예. 입장이신가요? 예. 제가 만난 하북면 주민들은 이 대통령 사저 건립에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저 건립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출범한 만큼 이 사저 건립을 두고 주민 갈등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경남 양산의 대통령 사저 건립이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가보니까 오히려 환영하는 주민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예, 계속해서 현장 다녀온 양시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해드리긴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 주민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영상에서 보신 그대로입니다. 특히 그 사저가 들어서는 평산마을에서는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표본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평산마을의 전체 가구 수가 54가구거든요. 예. 그중에서 저희 인터뷰에 응한 세대가 12세대니까 뭐 전체의 한 20% 넘는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인터뷰에 응한 분들은 또 우리 마을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예. 입을 모았거든요. 또 그제죠 28일에 이 세 분의 반장님을 포함해서 주민들이 회관에 모였는데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이렇게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마을로부터 예정지로부터 멀리 있는 마을이거나 아니면 외지인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다 좀 더 정확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장과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이장님은 그 취재에는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 평산마을 주민들이 대체로 이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대통령 사저가 생기면 마을이 관광지화되면서 경제적으로 더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고요. 또 누구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다른 주민들이 막을 권한이 있느냐, 오히려 따뜻하게 환대하는 게 어떤 도리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사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정지로부터 멀리 있는 마을 사람들이라고요. 네, 정확한 명칭은 그 하북면 지역 단체들입니다. 제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모두 17개 단체가 사저 건립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 또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청년연합회 등 어느 마을에나 있을 법한 단체들인데 과연 이들 단체가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대책위 측은 이제 이들 단체를 통해서 주민 의견을 모았다고 했는데요. 적어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는 반대하는 분이 없어서 과연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됐는지를 물었습니다. 대책위 설명을 종합해보면 단체장들로부터 의견 수렴이 됐다고 듣긴 했지만 실제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은 셈이고요. 또 여기에 이들 단체 중 이장협의회 소속 일부 이장님들은 본인은 중립을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많이 보도된 내용이지만 사저 건립을 반대한다, 환영한다, 현수막이 동시에 마을에 내걸린 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른바 그 현수막 전쟁인데 양쪽 모두 이제 그 주민 일동 이런 식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거든요. 양산시는 일단 그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현수막을 모두 철거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계속 그 현수막이 다시 내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칫 이 문제가 사저 건립 문제가 주민 갈등으로 비화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직을 내려놓으면 국가의 어떤 주요 인물로서 법으로서 보호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저 건립까지 정치적 쟁점으로 벌써부터 저렇게 번진다는 건 참 씁쓸합니다. 양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남동생이 잔소리에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살해 사실을 숨기기 위해 누나인 척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30대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남동생 20대 A씨.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왜 살해하셨어요?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범행이 이뤄진 건 4개월여 전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 회사를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는데 누나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해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는 게 A씨 진술입니다. 또 살해 후 시신을 아파트 옥상에 열흘 동안 놔뒀다가 12월 말쯤 가방에 담아 렌터카를 이용해 농수로에 유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누나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점에 비춰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씨가 누나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들을 속인 사실도 파악됐습니다. A씨 부모는 지난 2월 14일 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A씨는 누나의 메신저에 걱정된다, 들어와라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다시 누나 계정으로 접속해 자꾸 찾으면 아예 집에 안 들어갈 거다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치 가출한 누나와 대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꾸며서는 이 대화 내용을 부모에게 보여줬습니다. 부모는 A씨 말만 믿고 자꾸 연락하면 딸이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까 가출 신고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은 농수로에 4개월 동안 방치됐던 건데 겨우내 물이 얼거나 수온이 낮은 상태여서 부검이 가능할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흉기에 의한 대동맥 손상이 확인됐고 정확한 사인은 정밀검사 예정이라는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능이 있다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을 경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식약처가 고발한 지 2주 만인데요. 회사 내부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파란 상자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남양유업 본사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저희 압수물 관련해서 어떤 부분 조금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인가요? 오늘 홍보실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 같은 것도 어떤 경위로 나온 건지 확인이 됐나요? 경찰은 수사관 30여 명을 보내 오전 9시 반부터 본사와 세종연구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본사 홍보전략실과 재무회계부서, 연구소의 연구개발실 등 모두 6곳에서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회사 내부 문건과 PC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양유업은 지난 9일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능이 있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13일에는 심포지엄을 열고 실제로 억제 효능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후 불가리스가 동날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하자 식약처는 식품표시 광고법 위반 혐의로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동물 시험이나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세포 단위의 연구 결과에 불과한데 실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제품을 홍보했다고 본 겁니다. 심포지엄 이건은 순수 학술 목적보다는 어떤 제품 홍보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광고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관계자들도 차례대로 부를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발표 이후 회사 주가가 급등한 것에 대해 주식 부정거래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4월의 마지막 날, 날씨가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한방눈이 쏟아졌고 해안가에는 소형 태풍급 돌풍이 기록됐습니다.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에는 강한 비와 바람이 예고됐습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고도 1,500m가 넘는 설악산 중청대피소. 하얀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나무와 바위가 하얗게 변하고 탁자와 안내판 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봄의 마지막 달, 5월을 앞두고 한겨울로 계절이 되돌아간 듯합니다. 강원도 산간에는 평균적으로 4월 17일에 마지막 눈이 내리고 지금까지 가장 늦은 눈 기록은 1981년 5월 17일입니다. 밤사이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었습니다. 제주도 산간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3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전북 부안 위도에 초속 32.7m를 최고로 제주도 백록담 29.2m, 여수 고문도 29.1m, 충북 청주공항 26.9m의 폭풍이 불었습니다. 부산과 충남 보령 등 도심에도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관측됐습니다.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동진하면서 충남 앞바다 쪽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때 상층에 강한 한기를 동반한 건조역이 저기압 중심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불안 정도가 강화되어서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는 5월이 시작되는 내일도 충청 이남 지방에는 강한 비와 함께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부는 등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네, 강풍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충청 지역에 순간 초속 20m 안팎의 소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교회 첨탑이 부서졌고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골프 연습장 철제 기둥들이 통째로 넘어가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일부 구조물은 부러져 버렸고 기둥을 고정하던 볼트도 모두 뽑혀나갔습니다. 거대한 교회 첨탑도 힘없이 꺾여 예배당 지붕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에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경험과 함께 십자가 탑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다시 살펴보니까 지붕까지 뚫려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워낙 불어가지고 또 잠을 못 잔 데다가 그 이후로는 한숨도 못 자고. 강풍주의보가 내려졌던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 초속 20m 안팎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지붕이 뜯겨나가고 택시 정류장 기둥이 뽑히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농가 피해도 확인됐습니다. 비닐하우스 철골 구조물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출입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철제 기둥들이 그대로 뽑혀나가면서 바로 옆에 있던 비닐하우스를 덮쳤습니다. 지난달 비닐하우스 공사를 마치고 애지중지 키우기 시작한 대추나무 묘목은 수확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비용은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게 철거하고 또 공사하고 해야 되면 이 상태에서는 소득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밤사이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 춘천권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곳곳에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사근로자 보호법안이 의결됐습니다. 가사근로란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근로를 기준 삼는 근로기준법 11조에 보면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노동자 근로로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꽝 받고 있습니다. 이거 1953년에 만든 근로기준법이니까요. 고치는데 68년이나 걸린 겁니다. 자, 주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가사노동자 보호법입니다.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사노동자가 가서 이제 등록을 하고 고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이용하려는 가정 또는 이용자와 계약을 맺고 가사 근로자를 그리로 보냅니다. 물론 이제 법이 마련됐으니까 최저시급,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그다음에 유급휴가 모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가사노동자라고 우리가 포괄적으로 부릅니다만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가사관리사, 베이비시터, 산후관리사, 간병인 또는 아이들이 등원이나 하원할 때 도와주는 사람 등등입니다. 단 문제는 이런 기관과 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니라 가족들이 직접 부른 프리랜서 가사노동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법이 끌어안지 못해왔지만 가사노동시장은 그동안 계속 확대됐습니다. 보시면은 2006년에 2조 8천억 원 정도고 2017년에 7조 5천억 원 정도인데 지금은 한 12조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노동자도 정확한 숫자를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30만, 60만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추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가사노동자들은 특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직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으니까 아무런 대응도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법이 적용을 절차를 거쳐서 적용될 텐데 보완할 곳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정부 인증기관에 고용됐을 때만 적용하는데 그러면은 역시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각지대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요새 배달업 하는 거 보시죠. 플랫폼 중개업체들만 시장을 잠식해서 독점하면서 커나가는 거 아니냐. 현장에서 서비스 요금만 계속 올라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사노동을 제공받아야 되는 처지에 있는 분들은 살림이 넉넉치 않은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 요금을 다 낼 수 있겠는가. 뭔가 공익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도 계속 육성을 해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가사 노동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보완을 해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코로나19 집단 면역 달성에 근접한 이스라엘에서 대규모 종교 집회가 열렸는데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져 최소 44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몰려든 사람들로 통로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무너진 펜스도 밀어붙이며 나가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아비규환의 현장을 뚫고 간신히 들것에 실려 나오는 부상자들. 통로 안팎엔 시신들도 즐비합니다. 현지 시간 29일 이스라엘 북부 메론산에서 열린 유대교 종교 집회에서 압사 사고로 수십 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도 150여 명에 이르고 이 중 수십 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이번 참사는 집회 현장을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 넘어지면서 밟혀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 초기 스탠드가 무너졌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지만 이동하던 집회 참가자 일부가 넘어진 뒤 뒤따르던 인파가 차례로 넘어져 손 쓸 틈 없이 수백 명이 깔렸다는 생존자들의 진술이 많습니다. 사고 당시 메론산에는 수만 명의 정통파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세기 무렵의 랍비 시몬 바르 요차이가 묻힌 성지에서 그의 사망을 기리는 전통 명절 라그바오머를 즐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명절은 모닥불을 피우고 철야 기도와 함께 춤을 추며 즐겨 모닥불 축제로도 불리는데 애초 당국이 집회 허용 조건으로 제시한 10,000명을 뛰어넘어 전국에서 30,000여 명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집회는 이스라엘이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철폐한 뒤 합법적으로 열린 첫 번째 대규모 종교 집회였습니다. 지난해엔 집회 자체가 원천 금지됐었는데 불법으로 행사가 열려 수백 명이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만 6천여 명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에 있는 자국민에게 인도를 떠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새벽 2시부터 산소통을 얻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닌 이 여성은 새벽 4시쯤에야 겨우 이곳에 도착해 기나긴 줄을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차례를 기다리던 도중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는 입원 전에도 이틀간 수많은 병원을 전전하며 병상을 얻기 위해 헤매야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처럼 직접 산소통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बोला गैस खत्म है ले जाइए पेशेंट को आप अपने असर से लेने आए हॉस्पिटल से सिलेंडर उठा के हम लेने आए हैं गए थे एक जगह और वहाँ नहीं भरा रहा है फिर वहाँ लेके आए प्लीज भरवा दीजिए जल्दी मेरा मर जाएंगे 75 세계 각국의 지원 물량이 속속 도착하고 인도 내에서도 산소 생산량을 늘리고 있지만 5월 중순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 내 최대 산소 생산업체 관계자는 4월 인도의 의료용 산소 소비량은 하루 7,200톤으로 평소보다 8배 이상 급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선 29일 하루 38만 6,888명이 새로 확진되며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에 따라 신규 확진자 수는 9일 연속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절박한 심정을 악용하는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에 사용되는 산소통과 의약품 가격은 암시장에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6천 루피, 우리 돈 9만 원이면 살 수 있던 산소통은 이제는 10배가 넘는 6만 루피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치료제 렘데시비르 가격은 20배나 껑충 뛰었습니다. Remdesivir injection which is like 4,000 rupees or 2,000 also, people are buying it 40,000 rupees. 심지어 가짜 약을 팔거나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한 10대 소년은 백신을 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따라갔다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인도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며 자국민에게 인도를 떠나라고 권유해 집단 탈출을 의미하는 엑소더스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1370님, 우리나라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한 발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0890님, 주한미군 소파, 주둔군 지휘협정 불평등한 조약도 강력히 개선해주기를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양시창 기자가 가보니 코너, 대통령 사저 건립 반대를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걸까라는 문제였는데 2071님, 사저 건립에 반대하는 의견이 정치적 대상이 아니길 바라며 좋은 일에 갈등 없길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1133님, 사저 관련해 발로 뛰는 YTN 화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는 2813님이 다음 달이면 가정의 달이라서 가족 모임이 많을 텐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과 돌발 영상 그리고 시사 토크쇼 알고리즘이 유튜브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YTN의 대표 시사 제작 프로그램들이 한 채널에 통합돼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방송 영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실험적이고 재밌는 영상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양한 경품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